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한 남자가 달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저것은 무엇인가? 단순한 돌덩어리인가? 아니면 우주가 우리에게 남긴 어떤 메시지인가? 그 남자는 천문학자였고 평생을 별과 행성을 연구하며 살았다. 그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도, 블랙홀의 존재 앞에서도,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중력의 심연 앞에서도 그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런데 달을 연구하면서 처음으로 그는 손이 떨렸다고 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 훨씬 더 깊은 감정이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에서 오는 그 근원적인 불안감이었다. 달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천체다. 밤하늘에 떠있는 둥근 빛, 시인들이 노래하고 연인들이 바라보고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것. 우리는 달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 달은 지구의 위성이다. 약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이다. 표면은 황량하고 대기는 없다. 우리는 1969년에 그곳에 발을 디뎠다. 닐 암스트롱이 첫 발을 내딛었고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였다. 우리는 달을 정복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 사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달은 우리가 아는 그 달이 아니다. 달에 관한 데이터를 수십 년간 수집하고 분석한 과학자들은 점점 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 진실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다. 학술 논문에서도 조심스럽게 다뤄진다. 왜냐하면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면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달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천체다. 달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없었다. 그리고 달의 내부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자연적인 구조와도 다르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다. 이것은 데이터다. 나사의 세계 최고의 천문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들이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것들이다. 소련의 우주연구팀이 달 탐사 이후 침묵 속에 묻어버린 발견들이다. 그리고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이 귀환 후 기자회견장에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그들의 눈빛을 보라. 기록된 영상 속에서 달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눈빛을. 그들은 무언가를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할 것이다. 달의 크기부터 시작해보자. 달의 지름은 약 3,474km다. 지구 지름의 약 27%다. 이것이 왜 이상한가?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을 보면 된다. 화성의 위성인 포보스와 데이모스는 각각 22km와 12km에 불과하다. 목성의 위성들은 크지만 목성 자체가 지구의 1300배 크기다. 토성의 가장 큰 위성 타이탄은 지름이 5150km로 꽤 크지만 토성은 지구의 763배다. 우주에서 행성 대비 위성의 크기를 계산해보면 지구와 달의 관계는 완전한 이상값이다. 지구 크기의 행성이 달처럼 큰 위성을 가지는 것은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부른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거대 충돌설이라는 화성 크기의 원시 행성이 지구와 충돌했고 그 파편들이 모여 달이 되었다는 이론이다. 그럴듯하게 들린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이 이론은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다. 거대 충돌설에 따르면 달의 물질은 주로 태이아에서 왔거나 충돌 당시 지구에서 떨어져 나온 멘틀 물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달의 암석 샘플을 분석해보면 달의 동위원소 구성이 지구의 것과 놀라울 정도로 동일하다. 산소 동위원소, 텅스텐 동위원소, 크롬 동위원소 모두 지구의 것과 거의 일치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 태이아가 다른 지역에서 형성된 원시 행성이라면 그것의 동위원소 구성은 지구와 달라야 한다. 태양계의 모든 천체는 형성된 위치에 따라 미묘하게 다른 동위원소 비율을 가진다. 하지만 달은 지구와 거의 동일하다. 이것은 거대 충돌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이터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들은 충돌 당시 물질이 너무 격렬하게 혼합되어 동위원소가 균질화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어쩌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적 설명이다. 데이터에서 출발한 이론이 아니라 기존 이론을 지키기 위해 데이터를 꿰맞춘 설명이다. 이런 식의 설명이 달에 관해서는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설명할 수 없는 데이터가 나오면 이론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조건을 추가하여 기존 이론을 유지하려 한다. 이것은 과학의 정상적인 작동 방식이 아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이 있다. 훨씬 더 이상한 것이. 달의 궤도를 생각해보자. 달은 지구 주위를 돌면서 자전도 한다. 그런데 달의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가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 때문에 달은 항상 같은 면만 지구를 향하고 있다. 이것을 조석 고정이라고 한다. 이것 자체는 알려진 현상이다. 중력의 조석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성의 자전을 늦춰 공전 주기와 일치시키는 현상. 태양계의 많은 위성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완벽함의 정도다. 일반적인 조석 고정 상태에서도 위성은 약간의 흔들림을 보인다. 이것을 칭동이라고 한다. 달도 칭동을 보인다.
달의 약 59%를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칭동 때문이다. 하지만 달의 궤도 자체를 분석해보면 달이 현재의 궤도를 유지하는 방식이 너무나 정밀하다. 달의 궤도 이심률은 약 0.054구다. 완벽한 원은 아니지만 놀라울 정도로 원에 가깝다. 그리고 달의 궤도면은 지구의 적도면과 약 5도 기울어져 있다. 이 기울기는 달이 지구의 극지방과 적도지방 모두를 균등하게 조명하게 해준다. 이것이 우연인가? 더 나아가 보자. 달의 겉보기 크기와 태양의 겉보기 크기를 비교해보자. 지구에서 보았을 때 달과 태양은 거의 정확히 같은 크기로 보인다. 태양은 달보다 약 400배 크다. 그리고 태양은 달보다 약 400배 멀리 있다. 이 두 숫자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는 달과 태양의 겉보기 크기가 같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개기일식이 가능한 이유다. 개기일식 때 달이 태양을 완벽하게 가리고 태양의 코로나만이 달 주위로 빛난다. 이것은 우주에서 지구만이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다. 알려진 다른 어떤 행성, 위성 시스템에서도 이런 완벽한 크기 일치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우연일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이 모든 우연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작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우연이라고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훨씬 더 불편한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질문은 이것이다. 누가, 왜 이것을 설계했는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뒤로 물러선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형이상학이라고 말한다. 설계라는 개념은 과학적 방법론의 범위 밖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데이터를 무시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설명할 수 없는 데이터를 외면하는 것은 과학자의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달에 관한 데이터는 솔직히 말하자면 설명되지 않는다. 1969년 11월 20일로 가보자. 아폴로 12호가 달 표면에 착륙한 직후였다. 임무의 일환으로 우주비행사들은 달 착륙선의 상단 부분을 분리하여 달 표면에 충돌시켰다. 이것은 달징계 심심한 유연 실험이었다. 달 표면에 설치된 지진지는 보로 충격파를 측정하여 달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려는 목적이었다. 충돌의 규모는 TNT 약 1톤에 해당하는 에너지였다. 예상대로라면 충격파가 빠르게 감쇄되어야 했다. 지구에서 비슷한 충격을 가했을 때 지진파는 수십 초 안에 사라진다. 달은 달랐다. 충격 후 달은 울렸다. 55분 동안 울렸다. 지진계의 바늘이 흔들리고 또 흔들렸다. 마치 거대한 종을 쳤을 때처럼.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장비 오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지진계들도 같은 신호를 잡았다. 55분. 달은 55분 동안 진동했다. 이후 아폴로 13호의 3단 로켓이 달에 충돌했을 때는 더 강한 충격이었고 달은 무려 3시간 이상 울렸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었을 때는 최대 4시간까지 진동이 지속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왜 달은 이렇게 오래 울리는가? 단단하고 속이 꽉 찬 천체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규칙적으로 울리는 것은 내부가 비어 있거나 적어도 내부 구조가 지구의 암석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때만 가능하다. 지구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을 제시했다. 달의 멘틀이 매우 건조하고 차갑기 때문에 에너지 감쇄가 적다는 설명. 달의 암석이 지구의 암석과 다른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진동이 오래 간다는 설명. 하지만 어느 것도 4시간이라는 숫자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MIT의 한 연구팀은 이 데이터를 분석한 후 달의 내부 구조가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더라도 지구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의 논문은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지만 동시에 심각한 침묵도 받았다. 주류 과학계는 이 연구를 무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적하지도 않았다. 달의 내부가 비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너무 많은 것을 흔들기 때문이다. 달의 암석 이야기를 해보자. 아폴로 미션들은 총 382kg의 달 암석 샘플을 지구로 가져왔다. 이 샘플들은 수십 년간 세계 각지의 연구소에서 분석되었다. 그 결과 나온 데이터들 중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먼저 달의 암석 중 일부는 지구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암석보다 더 오래되었다. 지구의 가장 오래된 암석은 약 40억 년 전의 것이다. 하지만 일부 달의 암석은 43억 년, 심지어 45억 년의 연령을 보인다. 이것이 왜 이상한가? 거대 충돌설에 따르면 달은 지구와 동시에 또는 지구 이후에 형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달의 암석이 지구의 암석보다 오래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암석이 달에서 형성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달 암석의 화학적 구성이다. 달의 표면 암석에는 티타늄이 매우 높은 농도로 포함되어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지구 암석보다 10배 이상 높은 티타늄 농도가 발견된다. 티타늄은 매우 단단하고 열에 강한 금속이다. 왜 달의 표면에 이렇게 많은 티타늄이 있는가? 자연적인 지질학적 과정에서 이 정도의 티타늄 농축이 달의 표면에서만 일어날 이유가 없다. 티타늄은 일반적으로 행성의 깊은 내부, 즉 멘틀이나 핵 부분에 더 많이 존재한다. 달의 표면에 이렇게 많은 티타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크롬, 지르코늄, 베릴륨이다.
달의 암석에서 발견된 이 원소들의 조합은 지구의 지질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 원소들은 매우 높은 온도에서만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원소들이다. 그 온도는 일반적인 행성 형성 과정에서 달의 표면이 경험할 수 있는 온도보다 훨씬 높다. 나사의 한 지질학자는 동료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이 데이터를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표현했다. 이제 달의 자기장 이야기를 해야 한다. 달은 현재 전 지구적인 자기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구처럼 용융된 철로 이루어진 외액의 대류운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강력한 자기장이 달에는 없다. 이것은 달의 내부가 지구와 다르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달의 암석에서 과거에 강력한 자기장이 존재했던 흔적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달의 암석들은 형성 당시의 자기장 방향으로 자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자화의 강도를 분석해보면 과거 달은 지금의 지구와 비슷하거나 더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달이 과거에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달의 내부에는 대류하는 용융금속이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달의 크기는 그런 내액을 유지하기에 너무 작다. 작은 천체는 빨리 식는다. 달 같은 크기의 천체는 46억 년 전에 형성된 이후 오래전에 식어버렸어야 한다. 그런데 달의 암석 기록은 달이 상당히 최근까지 적어도 수십억 년 동안 강한 자기장을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과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제안했다. 달의 내핵이 예상보다 오래 용융 상태를 유지했을 것이라는 설명, 조성력에 의한 열 발생이 달의 내부를 데웠을 것이라는 설명, 충돌에 의한 일시적인 자기장 생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 하지만 이 모든 설명들은 데이터의 규모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퍼즐의 조각들이 맞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불편함, 그것이 바로 달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매일 느끼는 것이다. 달의 표면에는 또 다른 이상한 것들이 있다. 달의 표면 일부 지역에는 자연적인 지질 과정으로는 형성될 수 없는 완벽한 기하학적 구조들이 있다. 나사의 루나 오비터와 이후 달 정찰 위성 이미지 대상도 이미지들에는 직선, 삼각형, 격자 형태의 구조들이 포착되어 있다. 물론 인간의 뇌는 패턴을 찾도록 진화했다. 파레이돌리아, 즉 무작위적인 것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보는 인지적 경향이 있다. 달의 표면에서 기하학적 구조를 찾는 것이 그런 인지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 달의 남극 부근에 있는 에이트캠 분지, 태양계에서 알려진 가장 큰 충돌 크레이터 중 하나다. 지름이 약 2,500km, 깊이가 약 13km에 달한다. 이 거대한 크레이터는 엄청난 충돌에 의해 형성되었다. 만약 달의 내부가 보통의 암석으로 가득 찬 천체라면 이런 거대한 충돌은 달의 내부를 드러냈어야 한다. 크레이터가 더 깊어야 했다. 하지만 에이트캠 분지의 깊이는 예상보다 훨씬 얕다. 충돌체가 뚫고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어떤 더 단단한 층이 아래에서 막은 것처럼. 이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자들은 달의 외피 아래에 매우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진 층이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물질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하지만 그것이 자연적인 암석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주 조용히 제기되고 있다. 달의 공전 주기는 정확히 27.3일이다. 달의 자전 주기도 정확히 27.3일이다. 이 두 숫자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조석 고정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달의 공전 주기와 지구의 자전 주기의 관계도 생각해보자. 달은 29.5일에 한 번 지구를 공전한다. 이것을 상망월이라고 한다. 태양의 자전 주기는 적도 기준으로 약 25.4일이고 극 기준으로는 약 36일이다. 지구의 공전 주기는 365.25일이고 이것은 달의 상망월의 약 12.37배다. 이 숫자들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우연치고는 너무 정교하다. 수학은 우주의 언어다. 그리고 달에 관한 수학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우리가 아직 해독하지 못한 언어로. 소련의 천문학자들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달 연구에 미국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루나 탐사선들을 달에 보내고 달 표면을 촬영하고 달의 토양 샘플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가? 1970년 소련의 과학자 미하일 바진과 알렉산더 셰르바코프 소련 과학 아카데미의 학술지 스푸트니크에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했다. 그들의 논문 제목은 달은 외계 문명이 만든 인공위성인가였다. 이 논문은 두 소련 과학자들이 달의 물리적 특성들을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달의 크기, 궤도, 내부 구조, 표면 특성 등 여러 데이터를 종합하여 달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체라기보다는 설계된 물체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이 논문은 큰 논란을 일으켰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가설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그 논문에서 제기된 데이터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웠다. 달의 물리적 특성들이 자연적인 천체로서 설명되기 어렵다는 지적은 유효했다. 그들이 제시한 결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전히 없다. 그 후 수십 년이 흘렀다. 인류는 달 착륙을 마치고 달을 향한 관심이 식어갔다.
하지만 데이터는 계속 쌓였다. 달 정찰 위성이 보내오는 고해상도 이미지들, 달 지질학 연구들, 달의 자기장 연구들, 달의 내부 구조 연구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쌓일수록 달의 미스터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진다. 현재 지구상의 어떤 과학자도 달의 기원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거대 충돌설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이지만 이것도 많은 데이터와 충돌한다. 달은 미스터리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매일 밤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미스터리다. 잠깐 생각해보라.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 인류가 유일하게 발을 디딘 다른 세계,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연구해온 그 달이 아직도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화성은 아직 인간이 가지 않았다. 목성의 위성들은 탐사선만 보냈을 뿐이다. 하지만 달은 달랐다. 12명의 인간이 달 표면을 걸었다. 수백 킬로그램의 암석을 가져왔다. 수십 년간 분석했다. 그런데도 기본적인 질문들, 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달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가? 달의 암석은 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들에 대한 답이 없다. 이것은 인류의 지적 실패가 아니다. 인류는 훌륭한 과학자들을 가지고 있다.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다. 수십 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답이 없다. 왜냐하면 어쩌면 달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달의 표면 온도를 이야기해보자. 달의 낮 온도는 약 127도 섭씨, 밤 온도는 영하 173도 섭씨에 달한다. 이 300도 가까운 온도 차이는 달의 표면 물질이 열을 잘 저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달의 표면이 매우 낮은 열 전도율을 가진 물질로 덮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골리스, 즉 달의 표면을 덮고 있는 먼지층이 그 역할을 한다. 그런데 달의 표면 바로 아래 약 1m 깊이에서는 온도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다. 영하 30도에서 영하 40도 정도를 유지한다. 이것은 좋은 단열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골리스의 단열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먼지층이 이 정도의 단열 성능을 가진다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흥미롭다. 달의 레골리스 자체도 흥미로운 물질이다. 달의 먼지는 지구의 먼지와 매우 다르다. 달의 먼지 입자들은 매우 날카로운 각을 가지고 있다. 지구에서는 바람, 물, 다른 입자들과의 마찰로 인해 먼지 입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둥그러진다. 하지만 달에는 이런 풍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먼지 입자들이 날카로운 상태를 유지한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은 이 날카로운 달먼지 때문에 많은 문제를 겪었다. 우주복의 관절 부분이 달먼지로 인해 빨리 마모되었고 달먼지가 장비에 달라붙어 기능을 방해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 중 여럿이 달 표면에서 작업하는 동안 예상할 수 없었던 현상들을 목격했다. 달 표면에서 빛나는 점들, 이상한 안개 같은 현상들,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들. 이 목격담들은 공식 보고서에 기록되었지만 충분한 설명 없이 묻혔다. 달의 대기를 이야기해보자. 달은 실질적으로 대기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확히는 달에는 매우 희박한 외기권이 있다. 달의 외기권은 지구 대기보다 약 10조 배 이상 희박하다. 이 외기권은 주로 헬륨, 네온, 수소, 산소, 메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달의 외기권에 존재한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이 분자들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의 외기권에서 발견되는 나트륨과 칼륨 원자들의 출처는 여전히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 원자들은 달의 암석에서 방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양이 예상보다 많다. 그리고 달의 극지방 근처에 영구 음영지역, 즉 태양빛이 절대 닿지 않는 크레이터 내부에서 얼음 형태의 물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비교적 최근의 발견이다. 달에 물이 있다는 것, 이것은 인류의 달 탐사 계획에 큰 의미를 가지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이 물은 어디서 왔는가? 해성의 충돌로 가져왔을 것이라는 설명이 있다. 하지만 그 양과 분포 패턴이 단순한 해성 충돌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달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질문은 늘고 답은 줄어든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다. 그들은 달이 무섭지 않다. 달이 위험하지 않다. 하지만 달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과학자들은 설명되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 설명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주에 대해 훨씬 적게 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달의 중력 분포를 이야기하자. 달의 중력은 균일하지 않다. 달 표면 아래에는 중력이 주변보다 높은 지역들이 있다. 이것을 질량집중체라고 한다. 1960년대에 달 궤도를 도는 탐사선들의 궤도가 예상과 달리 약간씩 벗어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과학자들은 처음에 측정 오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러 번 반복 측정한 결과 그것이 오류가 아니라 달의 내부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마스코는 달의 주요 크레이터 분지들 아래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이 지역들 아래에 일반 달 암석보다 더 밀도 높은 물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대한 충돌이 있었던 지점 아래에 더 밀도 높은 물질이 있다. 충돌이 달의 껍질을 뚫고 들어가 더 밀도 높은 내부 물질을 끌어올렸을 것이라는 설명이 있다. 하지만 그 물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그렇게 밀도 높은지는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2012년 나사의 그레일 임무는 2개의 탐사선을 달 궤도에 보내 달의 중력장을 매우 정밀하게 측정했다. 그 결과 달의 내부 구조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얻었다. 달의 지각은 예상보다 얇고 많은 균열을 가지고 있으며 달의 내부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이 데이터는 달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역사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다. 자, 이제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달에 대해 수많은 이상한 사실들을 살펴보았다. 달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 달의 내부 구조가 자연적인 천체와 다르다. 달의 암석이 설명하기 어려운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달의 자기장 역사가 그 크기와 맞지 않는다. 달의 중력 분포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인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적인 과정의 결과인가? 어쩌면 그럴 수 있다. 과학은 아직 답을 찾고 있다. 하지만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점점 더 불편한 가능성들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 가능성들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달을 올려다보라. 오늘 밤 맑은 하늘 아래 달을 올려다보라. 그 둥근 빛, 그 고요한 표면, 수십억 년의 역사를 담은 크레이터들,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아직 모른다. 정말로 우리는 아직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달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어보자. 현재 과학계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앞서 언급한 거대 충돌설이다. 약 45억 년 전, 지구가 아직 형성 초기 단계에 있을 때 테이아라고 불리는 화성 크기의 원시 행성이 지구와 비스듬히 충돌했다. 이 충돌로 인해 엄청난 양의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분출되었고, 이 물질들이 지구 궤도를 돌면서 점점 뭉쳐 달이 되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할 수 있다. 현재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여 45억 년 전의 충돌을 시뮬레이션하면 달과 비슷한 크기의 천체가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이 거대 충돌설이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지는 주된 이유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실제가 아니다.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가정한 조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이 틀렸다면 시뮬레이션도 틀린 결과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달의 실제 데이터는 거대 충돌설의 가정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거대 충돌설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휘발성 원소들이다. 충돌이 일어났을 때의 온도는 매우 높았을 것이다. 수천도, 어쩌면 수만 도에 달하는 온도. 이 정도 온도에서는 칼륨, 나트륨, 아연 같은 휘발성 원소들이 증발하여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야 한다. 따라서 거대 충돌설에 따르면 달에는 이런 휘발성 원소들이 거의 없어야 한다. 그런데 달의 암석 분석 결과 달에는 칼륨이 상당량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물론 지구보다는 적지만 거대 충돌설이 예측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다. 아연도 마찬가지다. 특히 2019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달의 아연 동위원소 비율이 달에서 아연의 일부가 증발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 정도가 거대 충돌설의 예측과 맞지 않는다. 너무 많은 아연이 남아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과학자들은 충돌 당시의 조건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을 수 있다고 말한다. 충돌이 더 천천히 일어났거나 더 비스듬한 각도로 일어났거나 아니면 여러 번의 소규모 충돌이 있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이론이 수정된다. 이것은 과학의 정상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너무 자주, 너무 크게 수정되어야 한다면 그 이론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일 수 있다. 2017년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연구팀은 달의 형성에 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단 한 번의 거대 충돌이 아니라 수십에서 수백 번의 소규모 충돌들이 달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각각의 충돌이 소량의 물질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고 이것들이 점진적으로 합쳐져 달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 모델은 달과 지구의 동위원소 구성이 유사한 것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델도 완벽하지 않다. 달의 내부 구조, 달의 암석 특성, 달의 자기장 역사 등을 설명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달의 형성 이론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은 우리가 달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달에 발을 디뎠다. 달에 돌을 가져왔다. 달의 표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달의 중력을 측정했다. 하지만 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른다. 이것이 현실이다. 달의 크레이터들을 살펴보자. 달의 표면은 수많은 크레이터들로 덮여 있다. 이 크레이터들은 수십억 년에 걸쳐 달에 충돌한 소행성들과 해성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크레이터들의 크기는 수미터에서 수천 킬로미터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달의 크레이터에는 이상한 특징이 있다. 달의 크레이터들, 특히 큰 크레이터들이 예상보다 얕다. 지구에서 비슷한 충격이 있으면 충돌체의 크기에 비례하여 더 깊은 구멍이 생긴다. 하지만 달에서는 크레이터의 지름이 커져도 깊이가 그에 비례하여 깊어지지 않는다.
어느 지점 이상이 되면 크레이터의 깊이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것을 유리와 효과나 달의 지각 특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다. 하지만 그 설명이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다. 달의 표면 아래 어딘가에 충돌체가 더 이상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매우 단단한 층이 있다는 설명이 데이터와 더 잘 맞는다. 이 단단한 층이 무엇인지가 핵심 질문이다. 자연적인 암석일 수도 있다. 매우 압축된 고밀도 암석이 달의 표면 아래 특정 깊이에서 형성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암석이 무엇인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모델이 없다. 대안적인 설명은 그 층이 암석이 아니라 금속이라는 것이다. 매우 단단한 금속 껍질. 달의 표면 아래에 금속 껍질이 있다면 달은 사실상 금속 구체다. 속이 비어있거나 부분적으로 비어있는 금속 구체.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제안한 것이 앞서 언급한 소련 과학자들이다. 바진과 셰르바코프는 달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체가 아니라 설계된 구조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들은 달의 껍질이 두께 수십 킬로미터의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는 각종 기계장치와 거주 공간이 있을 수 있다는 황당하게 들리는 가설을 세웠다. 황당하게 들린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달의 밀도를 생각해보자. 달의 평균 밀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약 3.34g이다. 지구의 평균 밀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약 5.52g이다. 달의 밀도가 지구보다 훨씬 낮다. 이것은 달의 철 같은 무거운 원소가 지구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대 충돌설에 따르면 달은 주로 지구의 멘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데 지구의 멘틀 밀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약 3.3에서 3.5g이다. 이것은 달의 밀도와 대략 일치한다. 하지만 문제는 달의 내핵이다. 지구는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내핵을 가지고 있다. 달에도 내핵이 있어야 하지만 달의 내핵은 지구보다 훨씬 작다. 달의 내핵 반지름은 달 전체 반지름의 약 20% 정도로 추정된다. 이것은 달이 지구보다 철이 훨씬 적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하지만 달의 표면에 티타늄이 많다는 사실과 합쳐보면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진다. 달의 표면에는 가볍고 단단한 금속이 많고 달의 내부에는 철이 적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체의 구성인가? 여기서 잠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자. 만약 당신이 거대한 우주선을 만들어야 한다면 어떤 재료를 쓰겠는가? 가볍고 단단한 재료, 열에 강한 재료, 충격을 잘 흡수하는 재료. 티타늄은 바로 그런 재료다. 가볍고 단단하고 열에 강하고 내식성이 뛰어나다. 현대의 항공우주 산업에서 티타늄은 매우 중요한 재료다. 우주선의 외벽, 항공기의 구조재, 인공위성의 부품들이 티타늄으로 만들어진다. 달의 표면에 티타늄이 많다는 것이 우연인가?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를 매우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은 불편한 질문을 해야 한다. 데이터가 이끄는 곳을 따라가야 한다. 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아직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이 달에서 목격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달의 규칙적인 공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고대 문명들이 달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대 과학자들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달의 뒷면을 생각해보라. 달의 뒷면은 지구에서 볼 수 없는 면이다. 1959년 소련의 루나 사무가 처음으로 달의 뒷면을 촬영했을 때 과학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달의 앞면과 뒷면이 너무 달랐다. 앞면에는 달의 바다 메레라고 불리는 어두운 현무암 평원들이 넓게 펼쳐져 있다. 하지만 뒷면에는 이런 바다들이 거의 없고 대신 수많은 크레이터들로 가득 차 있다. 왜 달의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다른가? 여기에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달의 지각 두께도 앞면과 뒷면이 다르다. 앞면의 지각은 평균 약 60km, 뒷면은 약 100km다. 이 비대칭성은 왜 생겼는가? 지구의 중력이 달의 앞면 지각을 끌어당겨 얇게 만들었다는 설명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2019년 중국의 창어 4호가 달의 뒷면에 착륙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의 뒷면에 착륙한 탐사선이었다. 창어 4호가 보내온 데이터는 달의 뒷면의 지질이 앞면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뒷면의 멘틀 물질이 앞면보다 훨씬 풍부하게 표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발견되었다. 이 발견들은 달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을 제기한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없다. 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점점 더 하나의 감각이 강해진다. 무언가가 맞지 않는다는 감각. 퍼즐의 조각들이 제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감각.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감각. 달은 거울이다. 우리 인류의 지식의 거울. 우리는 달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가늠한다. 그리고 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는 아직 모른다. 너희는 생각보다 훨씬 적게 안다. 이것이 과학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진짜 이유다. 달이 무서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른다는 것이.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달의 비밀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비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다. 이제 달의 지질학적 역사를 더 자세히 살펴보자. 달의 표면은 크게 두 가지 지형으로 나뉜다. 밝은 고원 지역인 사장암 고지대와 어두운 현무암 평원인 달의 바다. 고지대는 달에서 가장 오래된 지형으로 약 40억 년에서 45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달의 바다는 고지대보다 젊은 지형으로 약 30억 년에서 38억 년 전에 달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달의 화산 활동. 달은 현재 지질학적으로 비활성이다. 즉, 현재 화산 활동이 없다. 하지만 과거에는 화산 활동이 있었고 그것이 달의 바다를 형성했다. 30억 년 전에서 38억 년 전이라는 시기는 태양계의 역사에서 후기 대폭격기가 끝난 직후다. 이 시기에 달의 내부가 녹아 있었고 그것이 표면으로 분출되어 현무암 평원을 형성했다는 것이 표준적인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달의 화산 활동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최근까지 계속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달 정찰위성의 이미지 분석에 따르면 달의 일부 지역에는 불과 1억 년 전에 화산 활동이 있었던 흔적이 있다. 1억 년은 우주적 시간으로는 최근이다. 지구 역사로 따지면 공룡이 멸종하던 시기와 비슷하다. 달이 그 시기까지 화산 활동이 있었다면 달의 내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따뜻했다는 것이다. 작은 크기의 달이 그렇게 오래 내부 열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가 열을 공급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다른 설명은 조석가열이다.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지구의 중력에 의해 조석력을 받고 이 힘이 달의 내부를 가열한다는 설명이다. 목성의 위성 이오료 중이란 천체 중 하나다. 달도 비슷한 메커니즘이 작동했을 수 있다. 하지만 달에 작용하는 지구의 조석력은 이오에 작용하는 목성의 조석력보다 훨씬 약하다. 달의 화산 활동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열을 제공했는지는 불확실하다. 달의 화산 지형 중에는 특히 흥미로운 것들이 있다. 달의 용암 동굴이다. 달의 화산 활동 당시 지표 아래로 용암이 흐르면서 동굴을 형성했을 것이다. 지구에도 이런 용암 동굴들이 있다. 하와이, 아이슬란드 등에서 볼 수 있다. 달의 경우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크고 안정적인 용암 동굴이 형성될 수 있다. 달 정찰 위성이 촬영한 이미지들에는 달의 표면에 동굴의 입구처럼 보이는 구멍들, 이른바 구덩이들이 발견되었다. 이 구덩이들은 깊이가 수십에서 수백 미터에 달하며 내부로 연결되는 더 큰 공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하 공간들은 달의 극단적인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미래의 달기지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 지하 공간들이 자연적인 용암 동굴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달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층위를 드러낸다. 표면 아래의 층, 그 아래의 또 다른 층. 우리가 파고 들어갈수록 새로운 질문들이 나온다. 달은 양파 같다. 껍질을 벗길수록 더 많은 껍질이 나온다. 그리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지금 밤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다면 올려다보라. 그 달을, 수십억 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 천체를. 그리고 생각해보라. 저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이 있는가? 달은 대답하지 않는다. 달은 그저 거기에 있다. 항상 같은 면을 지구에 향한 채로.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감추고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달의 표면에서 발견된 유리구슬들도 흥미롭다. 아폴로 임무에서 가져온 달 암석 샘플들 중에는 미세한 유리구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유리구슬들은 달의 화산 활동이나 충돌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충돌이나 화산 폭발 시 물질이 고온으로 녹았다가 빠르게 식으면서 구슬 형태로 굳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유리구슬들의 일부는 내부에 기체 방어를 포함하고 있다. 그 기체를 분석해보면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황화합물 등이 발견된다. 이것들은 달의 화산 활동과 관련된 기체들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기체들의 동위원소 비율이 지구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달과 지구가 같은 원시 물질에서 형성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유리구슬들 중 일부는 형성 온도가 매우 높았음을 시사한다. 일부 유리구슬들의 화학적 특성은 형성 온도가 1600도 이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달의 화산 활동이나 충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온도다. 무엇이 달의 표면에서 그런 고온을 만들어냈는가?
달의 특정 지역에서는 레이저처럼 집중된 에너지가 작용한 흔적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이것은 주류 과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이다. 하지만 고온 유리구슬의 존재는 설명이 필요하다. 달에 관한 데이터를 쌓고 쌓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는 달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것 같다. 이것이 역설이다. 더 많은 데이터가 더 많은 해답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달에 관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더 많은 질문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과학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다.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것. 가까이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마치 달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물론 달에게 의도가 있을 수는 없다. 달은 그냥 천체다. 의식이 없는 암석 덩어리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달이 그냥 암석 덩어리가 아니라면? 이 질문은 너무 멀리 나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너무 공상과학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과학의 역사는 이런 황당하게 들리는 질문들이 때로는 혁명적인 발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도,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황당하게 들렸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실이었다. 달에 관한 황당한 가설들 중에서 데이터와 가장 잘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것이 최종적인 진실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탐구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달의 비밀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항상 같은 얼굴로 지구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가 있다. 달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 것 같다. 우리가 아직 그 언어를 해독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 언어를 해독하는 날 우리는 우주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달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 파고들 것이다. 더 깊은 층으로, 더 이상한 사실들로, 더 불편한 진실들로. 왜냐하면 달의 비밀은 그냥 천문학적 호기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의미와 연결된 질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홀로 우주에 있는가? 우리 이전에 이 우주를 항해한 존재들이 있었는가? 달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답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차마 물어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계속된다. 달의 비밀은 계속된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 답을 찾게 될 것이다. 아니면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도 하나의 답이다. 답이 없다는 것이 답이다. 이 역설이 달의 가장 큰 비밀일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1초에 약 1km의 속도로 완벽하게 계산된 궤도를 따라 수십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그 완벽함이 아름답다. 그리고 그 완벽함이 두렵다. 달의 비밀은 과학자들을 두렵게 한다. 그리고 그 비밀의 핵심은 이것이다. 답이 없다. 적어도 아직은.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된다. 달이 존재하는 한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리고 달은 오늘 밤도 내일 밤도 수십억 년 후에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질문에 침묵으로 답하며 그것이 달이다. 그것이 달의 비밀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이유다. 달의 이야기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 매일 밤 하늘에서, 매일 밤 우리의 질문 속에서, 그리고 매일 밤 답을 찾지 못한 채로 잠드는 과학자들의 꿈속에서. 달의 비밀은 우리 곁에 있다. 항상 38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두고.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깝게 우리의 밤하늘을 채우며 우리의 조수를 움직이며 우리의 삶에 조용히 그러나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모른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는 아직 모른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들의 눈빛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기쁨이 있었다. 안도가 있었다. 성취감이 있었다. 하지만 그 뒤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 마치 그들이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닐 암스트롱은 달 착륙 이후 점점 더 공개적인 자리를 피했다.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고 달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불편해했다. 그는 달 착륙 후 20년이 넘도록 달에서의 경험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 왜 그랬는가? 달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기에. 버즈 올드리는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었지만 그가 공개적으로 말한 것들도 흥미롭다. 그는 달로 가는 도중에 우주선 주변에서 설명할 수 없는 빛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아폴로 4호에 분리된 S4B 로켓 단계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로켓은 훨씬 먼 곳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는가? 아폴로 11호 임무 중 교신 기록에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서 이상한 빛이나 구조물을 목격했다는 비공식적인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떠돌았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검증하기 어렵다. 하지만 아폴로 임무 당시의 교신 기록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나사는 왜 모든 교신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가? 보안 이유라고 한다. 어떤 보안?
달에 관한 무엇이 보안을 필요로 하는가? 아폴로 14호의 우주비행사 에드거 미첼은 달에서 돌아온 후 가장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사람 중 하나다. 그는 달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주에서 달을 바라보며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경험했다고 했다. 우주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우주가 단순한 물질의 집합이 아니라는 깨달음. 그는 이후 외계 생명체 연구와 의식 연구에 헌신했다. 과학자들은 미첼의 이런 행보를 종종 비웃는다. 달에 갔다 오더니 이상해졌다고. 하지만 미첼은 박사학위를 가진 과학자였다. 달에 가기 전에 그는 냉정하고 분석적인 과학자였다. 달이 그를 바꾼 것이다. 무엇이? 아폴로 임무의 우주비행사들 중 여럿이 귀환 후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 종교로 귀한 사람도 있었고, 예술가가 된 사람도 있었고, 사회적 은둔자가 된 사람도 있었다. 달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가? 물론 우주 경험 자체가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지구를 우주에서 내려다보는 경험, 우주의 광막함 속에서 지구의 자금을 느끼는 경험. 이것이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우주비행사들이 경험하는 이 변화를 조망효과라고 한다. 하지만 달에 간 우주비행사들의 변화는 다른 우주비행사들보다 더 깊고 더 근본적인 것처럼 보인다. 국제우주정거장에 다녀온 우주비행사들도 조망효과를 경험한다. 하지만 달에 다녀온 12명의 우주비행사들의 이후 삶을 보면 그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달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준 것인가? 아니면 달이 그냥 우주라는 광막한 공간을 더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준 것인가? 이것도 답이 없는 질문이다. 달의 표면에서 발견된 유리 구조물들 이야기를 해보자. 아폴로 임무에서 가져온 달 토양 샘플을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했을 때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진 미세 유리 섬유들이 발견되었다. 이 유리 섬유들은 자연적인 충돌이나 화산 활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이것은 측정 오류일 수도 있다. 샘플 오염일 수도 있다. 분석 방법의 한계일 수도 있다. 과학적 주장은 독립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이 발견들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검증되었는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런 이상한 발견들이 달암석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다. 그것들 모두가 측정 오류나 분석 오류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다. 달의 토양에서 발견된 또 다른 흥미로운 물질은 헬륨3다. 헬륨3는 지구에서는 매우 희귀한 동위원소지만 달의 토양에는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태양풍이 수십억 년 동안 달 표면에 헬륨3를 쌓아놓았기 때문이다. 대기가 없는 달은 태양풍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헬륨3는 핵융합 연료로 매우 유용하다. 일반적인 핵융합 반응보다 훨씬 적은 방사성 폐기물을 만들어낸다. 만약 상업적인 핵융합 발전이 가능해진다면 달의 헬륨3는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 달의 헬륨3 매장량은 약 100만 톤으로 추정된다. 이 양이면 지구의 에너지 수요를 수천 년 동안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이 최근 여러 국가들이 달 탐사에 다시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다. 달은 자원의 보고다. 헬륨3만이 아니라 히토류 원소들, 철, 알루미늄, 티타늄 등 다양한 자원들이 달에 존재한다. 그리고 극지방의 영구 음영 지역에는 물도 있다. 물은 마시는 용도뿐 아니라 전기 분해하여 산소와 수소를 만들 수 있다. 산소는 호흡에, 수소는 로켓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달은 우주 탐사의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다. 달에 기지를 세우고 거기서 더 먼 우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나사, 유럽우주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이 달 탐사에 다시 투자하는 이유다. 아르테미스 계획, 창어 계획, 루나 계획 등 수많은 달 탐사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달은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선사한다. 예를 들어 달의 극지방 영구음영 지역의 물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화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단순한 물 분자뿐 아니라 다양한 화합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들의 기원이 무엇인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달은 우리가 탐사할수록 더 복잡해진다.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다. 복잡한 화학, 복잡한 내부 구조, 복잡한 역사를 가진 천체다. 그리고 그 복잡함의 많은 부분이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 달의 남극, 에이트켄 분지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자. 이것은 태양계에서 알려진 가장 큰 충돌 크레이터 중 하나로 직경 약 2,500km, 깊이 약 13km다. 이 거대한 분지는 달의 뒷면 남극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분지 아래에 엄청난 질량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2019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베일러 대학교의 연구팀은 에이트켄 분지 아래에 지구달 전체 질량의 약 1%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질량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질량은 달의 멘틀보다 훨씬 밀도 높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추정된다. 이 질량이 무엇인가? 연구팀은 충돌한 소행성의 금속 핵이 분지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했다.
즉, 약 40억 년 전에 에이트켄 분지를 만든 거대한 충돌에서 충돌체의 금속핵이 달의 멘틀 속으로 파고 들어가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럴듯한 설명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금속핵의 크기가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이 달의 멘틀 내부에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도 흥미롭다. 수십억 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달의 이 거대한 이상들은 달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역사의 많은 부분이 아직 미스터리다. 달에 관한 또 다른 흥미로운 데이터는 달의 세차와 관련이 있다. 달의 자전축은 황도면에 대해 약 1.54도 기울어져 있다. 이것은 매우 작은 기울기다.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는 약 23.5도다. 달의 기울기가 이렇게 작은 이유는 무엇인가? 달의 기울기가 이렇게 작다는 것은 달의 형성 초기부터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었거나 또는 어떤 메커니즘이 달의 기울기를 줄여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 그 메커니즘이 무엇인지가 문제가 된다. 또한 달의 기울기가 이렇게 작다는 것은 달에서는 극지방과 적도지방의 계절 변화 차이가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에서의 계절은 지구에서만큼 극적이지 않다. 이것이 달의 극지방에 영구적으로 태양빛이 닿지 않는 음영지역이 형성되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그 음영지역에 물얼음이 보존될 수 있다. 달의 기울기가 이렇게 작은 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설계된 것인가? 다시 이 불편한 질문으로 돌아온다. 달의 기울기가 달의 극지방에 물을 보존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이 마치 달이 물 저장소로 설계된 것처럼 과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농담처럼 웃어넘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이런 우연들이 항상 일어난다고 말한다. 우주가 광대하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이런 우연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런 곳에 살고 있다는 인류 원리 증식을 적용하려 한단다. 하지만 인류 원리는 만능 열쇠가 프로스보가 바셈이다. 그금권은 인류 원리.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이상한 사실들을 인류 원리로 설명하려 하면 그것은 진짜 설명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우연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달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 지점으로 데려온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우연들, 설명할 수 없는 데이터들의 축적, 그리고 과학자들의 불편한 침묵. 달의 비밀은 단순한 천문학적 수수께끼가 아니다. 그것은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 관한 질문이고 우리가 혼자인지에 관한 질문이고 우주의 역사에서 우리가 최초인지 아닌지에 관한 질문이다. 이 질문들이 무서운 것이다. 과학자들이 달을 두려워하는 것은 달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답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한다. 달에 관해, 우주에 관해, 우리 자신에 관해. 왜냐하면 묻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달은 거기에 있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우리의 질문을 기다리며 아니면 우리의 질문을 피하며 어느 쪽인지도 우리는 아직 모른다. 그것이 달의 비밀이다. 그리고 그 비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달의 공명 현상을 더 깊이 파고들어보자. 1969년 아폴로 12호의 실험 이후 과학자들은 달의 진동 패턴을 더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했다. 달 징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수년간 분석되었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 달의 진동은 단순한 감쇄 진동이 아니었다. 달은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는 겨냥이 있었다. 마치 공명 주파수를 가진 구조물처럼. 공명이란 무엇인가? 특정 주파수의 에너지를 가했을 때 그 물체가 특히 강하게 반응하는 현상이다. 악기가 좋은 예다. 바이올린의 공명상자는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증폭시킨다. 교회의 종은 두드렸을 때 특정 음정으로 오래 울린다. 이것은 그 구조물의 크기, 모양, 재료가 그 주파수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달이 종처럼 울린다는 것은 달의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공명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속이 빈 구조물은 꽉 찬 구조물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더 규칙적으로 울린다. 이것은 물리학의 기본이다. 달이 속이 빈 구조물처럼 울린다면 달의 내부에 상당한 빈 공간이 있거나 달의 내부가 공명을 증폭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사의 지구물리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수십 년간 분석했다. 그들의 결론은 여러 갈래로 나뉜다. 달의 멘틀이 매우 단단하고 균질하여 에너지 감쇄가 적다는 결론. 달의 지각이 수많은 균열을 포함하고 있어 지진파가 반복적으로 반사된다는 결론. 달의 내액이 매우 작아 지진파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결론. 이 결론들 모두 일부 데이터를 설명한다. 하지만 어느 것도 4시간에 달하는 진동 지속 시간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가장 엄격한 모델을 적용해도 달의 진동이 4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은 자연적인 암석 천체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있다. 이 연구자들의 이름은 주류 과학 문헌에 잘 등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론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결론은 달의 내부가 자연적인 암석이 아닌 다른 물질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달의 내부 구조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방법은 지진학이다. 지진파가 달의 내부를 통과하는 방식을 분석하여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지구의 내부 구조를 이런 방식으로 파악했다. P파와 S파가 서로 다른 속도로 서로 다른 물질을 통과한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아폴로 임무에서 설치된 달징계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달의 내부 구조는 크게 세 층으로 나뉜다는 것이 밝혀졌다. 약 60km 두께의 지각, 그 아래의 멘틀, 그리고 달의 중심부에 있는 작은 핵. 달의 핵은 반지름이 약 350km로 추정되며 이것은 달 전체 반지름의 약 20%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내부 구조 모델에는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달징계의 데이터는 제한적이었다. 아폴로 임무에서 설치된 달징계들은 달의 앞면에만 있었다. 달의 뒷면에는 달징계가 없었다. 그리고 아폴로 임무가 끝난 1977년에 달징계와의 교신이 종료되었다. 이후 달의 내부를 직접 측정하는 수단이 없어졌다. 달의 내부 구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40년 이상 된 제한적인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달의 내부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적게 알고 있다. 중국의 창어 임무들이 달의 뒷면 지질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달의 내부 구조를 직접 탐사하는 새로운 달징계 임무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아르테미스 계획의 일환으로 새로운 달징계를 설치하는 계획이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달의 내부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는 아직 정확히 모른다. 이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달의 내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그 제한된 이해 안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이 있다. 이제 달과 고대 문명의 관계를 이야기해보자. 이것은 과학보다는 역사와 고고학의 영역이지만 달의 미스터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인류의 기록된 역사에서 달은 항상 특별한 존재였다. 모든 고대 문명은 달에 대한 신화와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달은 밤하늘에서 가장 밝고 가장 큰 천체다. 달의 위상 변화는 규칙적이어서 달력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달의 인력이 조수를 일으키고 이것은 고대 어부들과 농부들에게 중요한 정보였다. 하지만 고대 문명들의 달에 대한 지식은 단순한 관찰 이상이었다는 증거들이 있다. 예를 들어 고대 수메르인들은 달의 공전 주기를 매우 정확하게 계산했다. 그들은 달의 상망월이 약 29.531이라는 것을 알았다. 현대의 측정값은 29.53성오8821이다.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이 정도의 정확도로 달의 주기를 계산할 수 있었는가?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은 사로스 주기 약 18년 11일로 이 주기마다 일식과 월식이 거의 같은 패턴으로 반복된다.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수백 년 이상의 일식과 월식 기록이 필요하다. 바빌로니아인들은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미래의 일식과 월식을 예측했다. 이것은 인상적인 과학적 성취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그 예측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는 것이다. 현대의 천문학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결과와 비교해도 오차가 매우 작다. 고대 그리스의 안티키테라 기계는 더욱 놀랍다. 기원전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기계 장치는 달의 위상, 일식과 월식, 행성들의 위치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정교한 아날로그 컴퓨터였다. 이 장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안티키테라 기계는 달의 불균등한 공전 속도를 보정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었다. 달의 궤도가 원이 아니라 타원이기 때문에 달의 공전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근일점에서는 빠르고 원일점에서는 느리다. 안티키테라 기계는 이것을 반영하는 정교한 기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기원전 1세기에 이것을 만든 사람들은 달의 궤도 역학을 매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지식은 어디서 왔는가? 순전히 관찰과 수학적 분석에서 아니면 다른 어딘가에서? 마야 문명은 달에 대한 매우 정교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마야의 달력 시스템은 달의 상망월을 29.53밍201로 계산했다. 이것은 현대의 측정값과 0.00039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정확도를 어떻게 달성했는가? 마야인들이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에 걸쳐 달을 관찰하고 기록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그 정확도를 달성하기 어렵다. 더 흥미로운 것은 마야의 우주론에서 달이 차지하는 위치다. 마야인들에게 달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었다. 달은 죽음과 재생, 시간과 영원의 상징이었다. 마야의 달력에서 달의 주기는 다른 천체들의 주기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 연결이 단순한 상징적 관계가 아니라 달의 실제 물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이집트의 달에 대한 지식도 흥미롭다. 이집트인들은 달의 신 토트, 지혜와 지식의 신으로 숭배했다.
토트는 달력을 발명하고 글쓰기를 발명하고 수학과 과학의 기원이 된 신이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인가? 아니면 달이 실제로 고대 이집트 문명의 지식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인가? 스토헨지는 달 관측을 위해 설계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스토헨지의 배치가 달의 최대 북쪽 출몰 지점과 최소 북쪽 출몰 지점을 표시하는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달의 이 출몰 패턴은 약 18.6년 주기로 반복된다. 스토헨지를 지은 사람들이 이 주기를 알고 있었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거대한 돌 구조물을 세운 것인가? 고대 인도의 베다 문헌에는 달에 관한 매우 정교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달의 위상 변화, 달의 궤도, 월식의 원리 등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다. 베다 문헌의 일부는 수천 년 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적인 관측 장비 없이 어떻게 이런 지식을 얻었는가? 이 모든 고대 문명들이 달에 대해 가진 정교한 지식은 인류가 오랫동안 달을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관찰에서 얻은 지식은 당시의 기술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대 문명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기술이나 방법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들이 달로부터 직접적으로 어떤 정보를 얻었는가? 물론 가장 단순한 설명은 고대 문명들이 수백 년에 걸친 체계적인 관찰을 통해 이 지식을 축적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일부 고대 문헌들은 달에 대한 지식의 기원이 인간의 관찰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주장한다. 수메르의 점토판들, 이집트의 에메랄드 석판, 인도의 베다 문헌들은 이 지식이 신들로부터 또는 하늘에서 온 존재들로부터 전해졌다고 말한다. 물론 이것은 신화다. 신화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역사학자의 자세가 아니다. 하지만 신화 속에는 종종 역사적 진실이 담겨 있다. 신화는 고대인들이 그들이 경험한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신화를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달에 관한 고대 신화들에는 공통된 주제들이 있다. 달은 죽음과 재생의 상징이다. 달은 시간을 지배한다. 달은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다. 달은 신이나 신적인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주제들이 세계 각지의 서로 독립적으로 발전한 문화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흥미롭다. 왜 인류는 달을 지혜와 지식의 원천으로 보았는가? 단순히 달이 밤에 빛을 제공하여 관찰과 학습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달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인류의 지적 발전에 기여했는가? 이것도 답이 없는 질문이다. 하지만 질문 자체는 의미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은 지구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달의 조성력은 지구의 대양의 조수를 만든다. 이 조수는 해양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간대, 즉 밀물과 썰물이 교대로 덮는 지역은 지구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환경 중 하나다. 이 지역에서 생명은 매우 다양하게 진화했다. 일부 과학자들은 지구의 생명이 조간대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안한다. 달의 조수가 없었다면 이 다양한 환경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진화가 지금과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어쩌면 인류 같은 지적 생명체가 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달의 조성력은 또한 지구의 자전 속도를 늦추고 있다. 수십억 년 전 지구의 하루는 지금보다 훨씬 짧았다. 약 14억 년 전에는 하루가 18시간이었다고 추정된다. 달의 조성력이 지구의 자전을 점점 느리게 만들어 지금의 24시간 하루가 된 것이다. 만약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자전은 훨씬 빠를 것이고 지구의 기후와 환경은 지금과 매우 달랐을 것이다. 달은 또한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는 현재 약 23.5도다. 이 기울기가 지구의 계절 변화를 만든다. 달의 중력이 없다면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는 수백만 년에 걸쳐 크게 변동할 것이다. 화성은 위성이 작아 이런 안정화 효과가 없어서 자전축 기울기가 수백만 년에 걸쳐 크게 변한다. 이것은 화성의 기후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든다.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구의 기후는 장기적으로 3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것이 생명이 수십억 년에 걸쳐 진화하는 데 필요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했다. 달이 없었다면 이런 안정적인 환경이 없었을 것이고 지구의 생명 역사는 지금과 매우 달랐을 것이다. 달은 지구 생명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잘 확립된 사실이다. 달이 없는 지구에서는 인류 같은 지적 생명체가 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면 달은 지구의 생명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것인가? 지구의 조수를 만들고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키고 지구의 환경을 생명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된. 다시 이 불편한 질문으로 돌아온다. 달이 지구 생명의 발전에 이렇게 완벽하게 기여하는 것이 우연인가?
만약 우연이라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우연이다. 우주에서 이런 우연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우주에서 지구와 달 같은 행성 위성쌍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은 외계 행성 탐사와 외계 생명체 탐색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수천 개의 외계 행성들 중에서 지구처럼 큰 위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행성은 없다. 물론 이것은 현재의 탐지 기술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외계 행성의 위성을 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것보다 지구와 달 같은 시스템이 드물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 만약 달 같은 위성이 없는 행성에서는 지구 같은 생명이 발전하기 어렵다면 달은 우주에서 지적 생명체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매우 희귀한 조건 중 하나다. 그리고 그 희귀한 조건이 우리 지구에 존재한다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해문인가? 필연인가? 아니면 설계인가? 이 질문들은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과학이 답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문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들이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다. 달의 이야기는 여기서 또 다른 방향으로 펼쳐진다. 현대 과학자들이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들의 영역으로. 과학계에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다. 주류 과학의 패러다임을 벗어난 연구를 하는 것은 과학자의 경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논문이 거절되고 연구비를 받기 어렵고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달에 관해 이상한 데이터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다. 이것은 과학 사회학의 현실이다. 과학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사회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다. 아무리 객관적이라 해도 과학자들도 인간이고 그들의 판단은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 달에 관해 이상한 데이터를 발견하고 그것을 공개한 과학자들은 종종 주류 과학계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비웃음을 당했다. 하지만 그들의 데이터 자체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축적되면서 무시하기 어려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달에 관한 이상한 데이터들은 서로 독립적인 연구팀들에 의해 발견된 것들이다. 소련의 과학자들, 미국의 과학자들, 유럽의 과학자들, 최근에는 중국과 인도의 과학자들까지. 이들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서로 다른 장비로, 서로 다른 시기에 달을 연구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이상한 것들은 서로 일관성이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서로 독립적인 연구들이 같은 방향의 이상한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달에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달의 전자기적 특성도 흥미롭다. 달에는 전지구적 자기장이 없지만 달의 특정 지역에는 강한 국소 자기이상. 이 자기이상들은 주로 충돌 분지의 반대편, 즉 충돌이 없었던 지점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을 충돌 충격파 자화라는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는 시도가 있다. 거대한 충돌이 달의 반대편에 충격파를 전달하여 그 충격이 달의 암석을 자화시켰다는 설명이다. 이것은 가능한 설명이다. 하지만 그것이 관측된 자기이상의 강도와 분포 패턴을 완전히 설명하는지는 불확실하다. 일부 자기이상은 이 메커니즘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강도와 분포를 보인다. 달의 자기이상 지역 중 일부는 달의 특정 크레이터들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달의 뒷면에 있는 라이너 감마 지형은 독특한 자기이상과 함께 나타나는 소용돌이 모양의 밝은 지형이다. 이 지형은 달의 표면에서 매우 독특하게 보인다. 자연적인 지질 과정으로 이런 지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다. 달의 표면에는 또한 SLR라고 불리는 직선형 균열들이 있다. 이 균열들은 놀라울 정도로 직선적이고 때로는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다. 자연적인 지질학적 과정에서 이런 완벽한 직선형 균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지구에서도 직선형 단층이 존재하지만 달의 직선 균열들은 그 길이와 직선성이 더 극단적이다. 달의 표면 이미지를 분석하는 연구자들은 이런 직선 구조들의 패턴에서 규칙성을 발견한다. 직선들이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는 경우, 평행하게 배치된 경우, 삼각형이나 사각형을 이루는 경우, 이런 기하학적 패턴이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계획된 구조의 흔적인가? 물론 이런 관찰은 극도로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의 뇌는 패턴을 보도록 진화했다. 무작위적인 것에서 패턴을 보는 경향, 파레이돌리아는 매우 강력한 인지적 경향이다. 달의 표면에서 기하학적 구조를 찾는 것이 단순히 이런 인지적 오류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파레이돌리아가 아닌 경우들도 있다. 통계적으로 분석했을 때 특정 지역의 구조들의 배치가 무작위적 분포와 다르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이런 연구들도 주류 과학계에서는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그 데이터는 존재한다. 달의 이야기를 계속해보자. 달의 중력이 지구 생물에 미치는 영향으로 넘어가 보자. 달의 중력이 조수를 만든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달의 중력이 생물에 미치는 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있다. 일부 연구들은 달의 위상이 동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산호는 달의 위상에 맞추어 번식한다.
특히 보름달 전후에 대규모 산호박란이 일어난다. 이것은 달의 빛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달의 중력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글도 달의 위상에 맞추어 번식한다. 휴국에, 만조 때, 특히 봄의 보름달 때 해변에 올라와 알을 낳는다. 이 행동은 달의 조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부 연구들은 달의 위상이 인간의 수면 패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보름달 때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이것이 단순히 보름달의 빛 때문인지 아니면 달의 중력이나 전자기적 영향 때문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인간의 생체 리듬과 달의 주기 사이의 관계도 연구되고 있다. 여성의 월경 주기가 달의 상망월과 유사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진화적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달이 직접적으로 여성의 호르몬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그것이 단순한 우연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달이 생물의 진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보자. 수십억 년에 걸쳐 달의 중력과 달의 빛은 지구의 생물들에게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었다. 달의 조수에 맞추어 번식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다면 이것이 유전적으로 굳어졌을 것이다. 달의 빛에 반응하는 것이 유리했다면 이것도 진화적으로 선택되었을 것이다. 달은 지구 생명의 진화를 조각해온 조각사 중 하나다. 이것은 단순한 조수 이상의 영향이다. 달은 지구 생명의 유전자 속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 인간의 몸 속에도. 우리의 수면 주기, 우리의 기분, 우리의 생체 리듬. 이것들 중 일부가 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달이 단순히 외부의 천체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한다. 달은 우리와 분리된 것이 아니다. 달은 우리를 만든 환경의 일부다. 달은 우리의 조상들이 수십억 년 동안 함께 살아온 동반자다. 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 생각이 달에 대한 시각을 바꾼다. 달은 단순히 연구 대상이 아니다. 달은 우리의 일부다. 그리고 달의 비밀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달의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개인적이 된다. 우주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된다. 이제 달 탐사의 미래를 이야기해보자. 인류는 다시 달로 가려 하고 있다. 나사의 아르테미스 계획은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다시 인간을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대에 달에 유인 탐사선을 보내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유럽 우주국, 러시아, 인도, 일본 등도 달 탐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왜 다시 달인가? 1972년 이후 50년이 넘도록 달에 인간을 보내지 않다가 왜 이제 다시 달로 가려 하는가? 공식적인 이유들이 있다. 달의 자원 개발, 달 기지 설립, 화성 탐사를 위한 중간 기지로서의 달, 과학적 연구. 이것들은 모두 타당한 이유들이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달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감, 달의 비밀을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성, 아니면 어떤 경쟁적인 압력, 달에 먼저 도착하고 달을 먼저 개발하고 달을 먼저 지배해야 한다는. 국가들 간의 달 탐사 경쟁은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을 연상시킨다. 미국과 소련이 달에 먼저 가기 위해 경쟁했던 것처럼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달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이 경쟁에는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 이상의 것이 있다. 전략적, 경제적, 그리고 어쩌면 다른 이유들이 있다. 달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가? 그것이 국가들로 하여금 달로 서두르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은 추측의 영역이다. 하지만 추측도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는 달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달의 비밀을 밝히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것은 인류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일 수 있다. 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인류가 우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될 수 있다. 달은 문이다. 어디로 가는 문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문이 있다는 것은 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달의 비밀이 밝혀지는 날,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인가? 그 새로운 현실이 두려운가? 아니면 흥미로운가? 과학자들에게는 두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데이터를 본다. 그리고 데이터는 그들이 원하는 답과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려움은 무지에서 온다. 알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달의 비밀이 밝혀지면 새로운 두려움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의 두려움과는 다른 두려움일 것이다. 알면서도 두려운 것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은 다르다. 달의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자. 달의 이온권, 외도 관한 이야기다.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지구 같은 이온권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달에도 매우 희박한 이온화된 입자들로 이루어진 층이 있다. 이것을 달의 이온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장이지만 달의 표면 근처에 전하를 띤 입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달 탐사선들이 달 표면 근처를 지나갈 때 예상치 못한 정기적 환경을 경험했다는 보고들이 있다. 달의 표면이 태양 복사에 의해 전하를 띠게 된다. 이 현상을 달 표면 대전이라고 한다. 이 현상 자체는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달 표면 대전의 정도와 패턴이 예상보다 복잡하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다. 달 표면의 정기적 환경은 달 기지 설계의 중요한 요소다. 대전된 달 먼지가 장비에 달라붙는 문제, 우주 비행사의 우주복에 미치는 영향, 전자장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모두 달 표면 대전과 관련이 있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달 먼지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했던 것도 이 정기적 환경과 관련이 있다. 달의 정기적 환경이 왜 예상보다 복잡한가? 태양풍과 달 표면의 상호작용이 예상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다. 달의 국소 자기 이상들이 정기적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설명이 아니다. 달의 정기적 특성이 이례적인 또 다른 측면이 있다. 달의 표면에서 반짝이는 빛 현상, 이른바 달 섬광, LTP이다. 수백 년 동안 달 관찰자들은 달 표면에서 일시적인 빛 현상들을 보고해왔다. 달의 특정 지점에서 빛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색변화, 안개 같은 현상 등이다. 나사는 이 현상들의 공식 보고서들을 가지고 있다. 국제 월명 관측자 협회 ALPO도 수천 건의 LTP 관측 보고를 가지고 있다. 이 현상들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설이 있다. 소행성 충돌에 의한 빛, 방사성 가스의 방출, 태양풍과 달 표면의 상호작용, 달 표면의 먼지 현타객 등이다. 이 현상들 중 일부는 자연적인 과정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모든 LTP 사례를 자연적인 과정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특히 반복적으로 같은 지점에서 일어나는 LTP들은 그 지점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리스타르쿠스 크레이터는 LTP가 가장 자주 보고되는 지점 중 하나다. 이 크레이터는 달에서 가장 밝은 지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왜 이 크레이터에서 이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는가? 이 크레이터 아래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가? 우리는 모른다. 그것이 현실이다. 달의 온도 이상, 더 흥미롭다. 달의 적외선 이미지를 분석하면 특정 지역이 주변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온도를 보인다. 이런 열 이상들이 자연적인 방사성 원소의 집중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다. 방사성 원소들이 붕괴하면서 열을 발생시키고 이것이 그 지역을 더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열 이상들은 이 설명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강도와 분포를 보인다. 달의 내부 어딘가에서 지속적으로 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데이터들이 있다. 그 열원이 무엇인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달이 여전히 지질학적으로 활성이라는 증거들이 있다. 물론 지구나 목성의 이유처럼 활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완전히 죽은 천체도 아닐 수 있다. 달의 내부에서 아직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달 탐사의 목표와 전략을 바꿀 수 있는 정보다. 달이 완전히 죽은 천체라면 달에서 기대할 수 있는 과학적 발견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달이 여전히 어느 정도 활성이라면 달은 훨씬 더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그리고 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이해하는 것이 달의 역사와 진화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된다. 달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새로운 층위를 드러낸다. 우리가 달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달 연구의 역설이다. 이제 달과 인간의 심리적 관계를 이야기해보자. 달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왔다. 달이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은 매우 오래된 것이다. 영어에서 루너시라는 단어가 루나에서 왔다는 것은 이 믿음의 역사를 보여준다. 현대 과학은 이 믿음을 대체로 미신으로 분류한다. 달의 위상이 인간의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증거는 강하지 않다. 달의 위상과 응급실 방문 횟수, 범죄 발생률, 자살률 등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들이 많다. 하지만 일부 연구들은 달의 위상이 특정 측면에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수면 연구들은 보름달 주변에서 수면의 질이 약간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달빛 때문인지, 달의 중력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메커니즘 때문인지는 불확실하다. 달과 인간 심리의 관계는 직접적인 생물학적 영향 외에도 문화적, 상징적 차원에서 매우 깊다. 달은 인류의 문화, 예술, 문학, 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이다. 달은 변화와 순환, 시간과 영원, 여성성과 신비, 희망과 낭만의 상징이다.
이런 상징적 의미들이 수천 년에 걸쳐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 깊이 새겨져 있다. 칼 융은 달을 인간 무의식의 상징으로 보았다. 달은 의식의 태양과 대비되는 무의식의 영역을 나타낸다. 달의 어두운 면, 달의 변화, 달의 반영적 특성이 인간 심리의 무의식적 차원과 공명한다. 융에게 달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원형이었다. 이런 심리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달의 의미는 과학적 분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달은 과학적 연구 대상인 동시에 인류의 의미 추구와 깊이 연결된 상징이다. 이 두 차원을 통합하여 달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달의 비밀을 파헤치는 여정은 단순히 천문학적 사실들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여정이기도 하다. 달은 거울이다. 우리가 달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본다. 우리의 호기심,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경이감, 우리의 한계. 달의 비밀은 우리 자신에 관한 비밀이기도 하다. 이 생각이 달을 더욱 신비롭게 만든다. 달이 단순한 암석 덩어리라면 달의 미스터리는 결국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달이 우리 존재와 깊이 연결된 무언가라면 달의 비밀은 과학만으로는 완전히 파악될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달의 비밀은 과학과 철학, 과학과 예술, 과학과 영성의 경계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경계를 넘나들어야만 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달을 올려다보라. 오늘 밤, 지금 이 순간. 달을 올려다보며 생각해보라. 저것이 무엇인가? 저것은 왜 저기에 있는가? 저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 아마도 우리 세대는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 답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인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달의 비밀이 밝혀지는 그 날을 향해 우리는 계속 나아간다. 질문을 멈추지 않으며, 탐구를 멈추지 않으며, 두려움에 굴하지 않으며. 왜냐하면 그것이 인류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알고자 하는 욕구, 이해하고자 하는 충동, 미지의 것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달은 그 용기를 시험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언젠가. 그것이 달의 비밀이고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다. 달에 관한 현대과학의 한계를 직시해보자. 우리가 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은 사실 추론이고 모델이다. 직접적인 관측과 측정에 기반한 것들이 있지만 많은 부분이 한정된 데이터로부터의 외삽이다. 예를 들어 달의 내부 구조 모델. 우리가 가진 것은 아폴로 임무에서 설치된 소수의 달징계에서 수집된 수십 년 전에 제한된 데이터다. 이것을 바탕으로 달의 전체 내부 구조를 추론하는 것은 매우 큰 도약이다. 지구의 경우 수천 개의 지진계가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구 내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달의 경우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가 없다. 달의 내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매우 단편적이다. 달의 화학적 구성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가진 샘플들은 달의 극히 일부 지점에서 가져온 것들이다. 달의 표면은 약 3,800만 제곱킬로미터다. 아폴로 임무와 소련의 루나 임무들이 샘플을 가져온 지점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달의 전체 화학적 구성을 몇 개의 샘플로 추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원격 탐사를 통해 달의 전체 표면을 분석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달 궤도 탐사선들이 달 표면의 원소 분포를 전 지구적으로 측정했다. 하지만 이런 원격 측정은 표면의 매우 얕은 층만 분석할 수 있다. 달의 내부, 특히 깊은 내부에 대한 정보를 원격으로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가 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과학자들에게 불편한 진실이다. 하지만 솔직한 진실이다. 그리고 이 솔직함에서 출발해야만 진정한 과학적 진보가 가능하다. 달에 다시 인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더 많은 지점에서, 더 깊은 곳에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달을 탐사해야 한다. 그래야만 달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더 많은 데이터가 반드시 더 많은 답을 준다는 보장은 없다. 달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더 많은 데이터가 더 많은 질문을 낳기도 한다. 어쩌면 달은 영원히 완전히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달은 인류가 가진 어떤 개념 틀로도 완전히 파악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이 달의 가장 깊은 비밀일 수 있다. 달은 우리 이해의 한계다. 달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의 경계선이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알 수 없는 것의 영역이 시작된다. 알 수 없는 것. 이것이 진정한 두려움의 원천이다. 과학자들이 달을 두려워하는 것은 달이 알 수 없는 것의 영역으로 통하는 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문을 열면 우리가 구축해온 모든 지식 체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식은 항상 그렇게 성장해왔다. 기존의 이해를 흔들고 새로운 이해를 구축하면서 지동설이 천동설을 흔들었고 양자역학이 고전역학을 흔들었고
상대성 이론이 절대 시공간 개념을 흔들었다. 매번 기존의 이해가 흔들릴 때마다 과학자들은 두려움과 저항을 경험했다. 하지만 결국 새로운 이해가 더 풍부하고 더 정확한 현실의 그림을 제공했다. 달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달의 비밀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기존의 이해가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주에 대해, 우리 자신에 대해 더 풍부하고 더 정확한 이해를 얻게 될 것이다. 달의 비밀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다. 미지를 향한 탐험의 기회, 우리 자신을 초월하는 기회, 더 큰 우주의 일부가 되는 기회. 이제 달의 물리적 특성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달의 반사율, 즉 알베도는 평균 약 0.1이다. 이것은 달이 받는 태양빛의 12%만 반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88%는 흡수된다. 알베도 0.12는 사실 꽤 낮은 값이다. 달은 사실 검은 아스팔트와 비슷한 정도로 어두운 표면을 가지고 있다. 달이 밤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것은 달 자체가 밝기 때문이 아니라 달이 매우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있기 때문이다. 달의 표면이 이렇게 어두운 이유는 달의 네골리스가 태양풍에 의해 어두워지는 우주풍화 과정 때문이다. 태양풍의 이온들이 달 표면의 암석과 반응하여 표면을 어둡게 만든다. 이 과정은 지구에서는 대기가 차단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달의 알베도는 지역마다 다르다. 달의 고지대는 알베도가 약 0.15로 비교적 밝고 달의 바다는 알베도가 약 0.07로 매우 어둡다. 이 차이가 달 표면의 밝고 어두운 지역을 만든다. 밝은 지역이 달의 토끼 모양이나 달의 얼굴로 보이는 것이다. 달의 표면 중 일부 지역은 비정상적으로 밝다. 특히 어떤 크레이터들은 주변보다 훨씬 밝은 광선, 레이거를 사방으로 뻗고 있다. 이런 광선 크레이터들은 비교적 보도는 필병기에 만든다가 브롱 배저모는 지면 크레이터금은 비교적 펑고로 있다. 이런 광선 크레이터들은 비교적 보도는 받지만 보딤 것이다. 달의 표면은 정확과 심, 퍼둠보동과 비적 차잔질감이다. 이런 광선 크레이터들은 비교적 포도는 받지만 퍼독이 있다. 어떤 크레이터들은 지교적 최근에 형성된 것들이다. 새로운 충돌이 표면을 파서 더 신선한 우주 풍화를 덜 받은 물질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 풍화로 인해 이 밝은 광선들도 어두워질 것이다. 달의 가장 밝은 크레이터 중 하나는 티코 크레이터다. 지름 약 85km의 이 크레이터는 달의 남쪽 고지대에 있으며 사방으로 뻗는 밝은 광선들로 유명하다. 티코 크레이터는 약 1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달의 역사에서는 최근의 일이다. 달의 크레이터들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크레이터의 형태, 크레이터 내부에 쌓인 물질의 양, 크레이터의 광선의 선명도, 그리고 직접적인 암석 샘플 연대 측정 등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 각각에는 불확실성이 있다. 달 크레이터의 나이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적인 과학적 문제다. 달의 크레이터 연대학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태양계 전체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다. 달의 표면에 새겨진 크레이터들의 기록은 태양계 초기의 충돌 역사를 담고 있다. 달 크레이터 연대학을 정확하게 확립하면 이것을 통해 화성, 수성, 소행성들의 역사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달 크레이터 연대학에는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 있다. 특히 소위 후기 대폭격기라고 불리는 약 40억 년 전에 태양계에서 대규모 충돌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시기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이 시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규모였는지, 왜 그런 시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달의 크레이터 기록이 이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면 달은 태양계 역사의 중요한 기록 보관소다. 하지만 달 크레이터 연대학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 기록을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것도 달의 미스터리 중 하나다. 달이 태양계 역사의 기록 보관소라는 것은 알지만 그 기록을 정확하게 읽는 방법이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다. 달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차원들을 드러낸다. 천문학, 지질학, 물리학, 화학, 역사학, 심리학, 철학. 달은 이 모든 분야와 연결되어 있다. 달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분야의 지식을 통합해야 한다. 이것이 달 연구가 단순히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닌 이유다. 달의 비밀은 인류 지식의 총합을 요구한다. 그리고 어쩌면 인류 지식의 총합도 달의 비밀을 완전히 파악하기에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달은 우리보다 크다. 물리적인 크기에서가 아니라 의미의 크기에서, 달이 내포하는 미스터리의 크기에서, 달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의 크기에서. 우리는 달 앞에서 경손해야 한다. 우리가 달에 발을 디뎠다고 해서 달을 정복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달의 표면을 잠깐 방문했을 뿐이다. 달의 깊은 비밀은 아직 손도 대지 못했다. 달의 비밀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아르테미스 계획, 창어 계획, 그리고 앞으로 올 수많은 달 탐사 임무들이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그 데이터들이 달의 비밀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데이터를 해석하는 창의적인 사고, 기존의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함께 필요하다. 달의 비밀은 도전이다. 과학적 도전이자 지적 도전이자 영적 도전이다. 이 도전에 응하는 것이 인류의 다음 과제다. 달은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준비가 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되어 가고 있다. 달의 이야기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달의 물에 관한 이야기다. 달에 물이 있다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발견이다. 오랫동안 달은 완전히 건조한 천체로 여겨졌다. 아폴로 임무에서 가져온 달 암석들을 분석했을 때 과학자들은 달의 암석이 매우 건조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달의 암석에서 물의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2009년 인도의 찬드라얀 1호가 달의 표면에서 물 분자의 흔적을 감지했다. 같은 해 나사의 엘시로스 임무가 달의 남극 근처 크레이터에 로켓을 충돌시키고 올라오는 먼지 구름에서 물과 얼음의 명확한 증거를 발견했다. 이것은 달에 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발견이었다. 그 후 여러 탐사 임무들이 달의 극지방에 물얼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추정에 따르면 달의 극지방 크레이터들에 최대 수억 톤의 물얼음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달에 인간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하지만 달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이 있는가? 여러 가설이 있다. 혜성과 소행성이 달에 충돌하면서 물을 가져왔다는 설명. 태양풍의 수소 이온이 달 표면의 산소와 결합하여 물을 만들었다는 설명. 달의 화산 활동이 과거에 물을 방출했다는 설명. 이 설명들 각각이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이다. 하지만 달의 극지방에 있는 물의 양과 분포 패턴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이것들이 충분한지 불확실하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달의 물의 동위원소 구성이다. 물의 수소 동위원소 비율, 즉 중수소와 수소의 비율은 물의 기원을 추적하는 데 사용된다. 지구의 물, 혜성의 물, 소행성의 물은 서로 다른 중수소 비율을 가진다. 달의 물의 중수소 비율을 정확히 측정하면 달의 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데이터만으로는 완전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달의 물이 어디서 왔든 그것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물의 역사는 달의 역사의 일부다. 달이 언제, 어떻게 이 물을 얻었는가? 이 물이 달의 내부에도 있는가? 달의 화산 활동과 물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들이 달의 물에 관한 미해결 질문들이다. 달의 물은 또한 달의 생명 가능성과 연결된다. 물이 있다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된다. 물론 달의 극지방 영구음영 지역은 매우 춥다. 영하 200도 이하의 온도가 유지된다. 이런 극단적인 환경에서 생명이 존재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지구의 극한 환경에 사는 극한 생물들의 사례를 보면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 달에 생명이 있을 수 있는가?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과학자들은 생각한다. 하지만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달의 깊은 지하, 특히 지열 에너지가 있는 지역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미세한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확인하려면 달의 깊은 내부를 탐사해야 한다. 그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임무다. 달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발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지구 외의 천체에서 생명이 발견된다는 것, 그것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천체에서. 이것은 우주의 생명이 얼마나 보편적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꿀 것이다.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낮은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라면 탐구할 가치가 있다. 달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달에서 인간 활동을 할 때 생물 오염에 대한 고려를 불필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달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지의 영역으로 이끈다. 달의 이야기는 계속 거두며 미지의 영역으로 이끈다. 우리가 발창 곡을 의미었어서 발에 생명은 들어 담심에다. 우리가 발란지미들 보디 없이거도 중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달의 청겸성한 분을 보보가침다. 우리가 발춤에 타는 그저가면 퐁곱도 만들기론 지겠다. 우리가 발을 디딘 적이 없는 영역으로,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가능성들로 달의 비밀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비밀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될 때 달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하지만 달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매우 다를 수도 있다. 달의 이야기가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다. 당황하게 할 것이다. 어쩌면 두렵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 새로운 이해가 있다. 새로운 세계가 있다. 새로운 우리가 있다. 달의 비밀은 과학자들을 두렵게 한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야말로 과학의 원동력이다. 알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알고자 하는 욕구를 만든다. 그리고 그 욕구가 인류를 달로, 그리고 더 먼 우주로 이끌어왔다. 달의 비밀은 끝나지 않는다. 답이 없다는 것이 답이지만 그 답도 완전한 답이 아니다.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한다. 계속 탐구해야 한다. 계속 나아가야 한다.
달이 거기에 있는 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된다. 그리고 달은 영원히 거기에 있을 것이다. 달에 관한 마지막 층위를 이야기하자. 달이 지구의 문명 발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살펴보면 달의 역할이 얼마나 근본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농업의 시작. 인류 문명의 토대가 된 농업은 달력 없이는 발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씨를 언제 뿌리고 언제 수확하는가? 이것은 계절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달려 있다. 달의 위상 변화는 규칙적이고 관찰하기 쉬워서 인류 최초의 달력은 달의 주기를 기반으로 했다. 달력이 없었다면 농업이 발전하기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항해.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달을 이용하여 항해했다. 달빛이 없는 밤에는 별을 보며 방향을 잡았지만 달빛이 있는 밤에는 훨씬 쉽게 항해할 수 있었다. 또한 달의 위상을 이용하여 시간을 계산하고 위도를 추정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달이 없었다면 인류의 해상 탐험은 훨씬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수학과 천문학. 달의 운동을 예측하기 위한 노력에서 수학과 천문학이 크게 발전했다. 달의 궤도는 복잡하다. 지구, 태양, 달의 삼체 문제는 수학자들에게 수천 년 동안 도전적인 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미적분화, 섭동이론, 그리고 현대 천체역학의 발전을 이끌었다. 시간 측정. 달의 주기는 원래 달이 없었다면 시간을 계산하는 인간의 방식이 매우 달랐을 것이다. 월이라는 단위 자체가 달과 함께 사라졌을 것이다. 이처럼 달은 인류 문명의 기본적인 토대에 깊이 관여했다. 달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공동 창조자였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질문이 생긴다. 달이 지구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진화한 것인가? 아니면 달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배치된 것인가? 이 질문은 과학적인 답이 없다. 진화의 산물인지 설계의 산물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없다. 결과만 보면 동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질문 자체가 생각을 자극한다. 달이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 최적화된 위치에, 최적화된 크기로, 최적화된 궤도로 존재한다. 그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필연인가? 우주에서 이런 우연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이런 우연이 없는 행성에서도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외계 문명의 탐색과도 연결된다. 만약 달 같은 큰 위성이 문명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면 우주에서 문명이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의 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달 같은 위성을 가진 행성이 우주에서 드물다면 우리 지구는 매우 특별한 곳이다. 그것이 우리가 아직 외계 문명의 신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일 수 있다. 우주에 우리와 비슷한 문명이 너무 드물어서, 우리가 고립되어 있어서, 달 같은 행운을 가진 행성이 우주에 많지 않아서, 이것이 페르미 역설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 왜 우리는 외계 문명의 신호를 받지 못하는가? 왜 우주에서 다른 문명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는가? 어쩌면 지구와 달의 조합이 문명 발전을 위해 너무나 특별한 조건이어서 우주 전체에서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이 극히 드물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달이 단순히 지구의 위성이 아니라 우주적 스케일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천체임을 시사한다. 달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주적 스케일로 확장된다. 달 하나가 우주에서 문명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외계 문명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우주에서 얼마나 특별한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과 연결된다. 달의 비밀은 이 모든 질문들의 중심에 있다. 달을 이해하는 것이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달의 비밀은 중요하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달에 매달린다. 그래서 인류가 다시 달로 가려 한다. 달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고, 우주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달의 이야기의 진정한 핵심이다. 달의 비밀은 과학자들을 두렵게 한다. 왜냐하면 달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세계가 어떤 것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세계와는 다를 것이다. 그 변화가 하지만 그 변화가 필요하다. 인류는 성장해야 한다. 우주의 진실에 가까워져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달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될 것이다. 달은 거기에 있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우리가 충분히 겸손해질 때까지, 우리가 충분히 용기를 가질 때까지. 그리고 그날 달은 그 비밀을 들려줄 것이다. 답이 없다는 것이 지금의 답이다. 하지만 그 답은 영원한 답이 아니다. 달의 비밀은 계속된다. 우리의 탐구도 계속된다. 그리고 언젠가 두 개의 여정이 만나는 지점에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것을 기다린다.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 그것을 위해 질문한다. 달의 비밀은 과학자들을 두렵게 한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과학을 앞으로 밀어붙인다. 그 두려움이 인류를 우주로 이끈다. 달아, 내 비밀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낼 것이다. 그것이 인류의 약속이다.